한국은 절대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미국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의 국방부 회의실이 고요한 동의로 응했습니다. 지난 70년 한국의 모든 핵 기술은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NPT 체제, 미국의 강화,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니터링까지 전 세계는 한국의 핵무기화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월성 중수로,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사용 외견료 저장소까지 모두 외세의 눈 아래였거든요. 한국 따위가 핵을 만든다고? 코웃음이나 치지. 중국 국가안전부 고위 관리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중국 기자 류웨이의 추적으로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40년 전 박정희 시대 극비 프로젝트로 이미 핵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을 암호화해 45년간 숨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북이 기술을 교차 보완해 이미 완성형 억지력을 갖춘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꼬박 70년 놓친 한국의 진짜 핵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이 진실을 극비로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40년의 역사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웨이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의 국제안보반에서 일하는 기자죠. 38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세계 곳곳의 분쟁과 위기를 추적해왔습니다. 베이징 본사 14층의 작은 책상, 그곳이 제 일터입니다. 2025년 1월에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베이징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죠. 침대 옆 책상에 놓인 휴대폰에는 이미 15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중동의 유조선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의 움직임, 그리고 동북아의 몇몇 이슈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각각의 메시지를 훑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루던 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뉴스들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14층은 조용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편집국장 위의 상사들 몇 명만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커피 머신 옆을 지나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모니터를 켰고 어제 저녁 수집한 자료들을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집국장 왕 주임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류웨이, 우리 사무실로 오게. 저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왕 주임과 저는 좋은 관계였지만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가슴이 철렁하며 내려앉았지만 저는 표정을 숨기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을 닫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왕 주임은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봤나? 화면에는 마크된 텍스트 문서가 떴습니다. 문서 헤더에는 극비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여러 줄의 중국어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 문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단어들이 뇌에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핵기술, 협력, 기밀.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 주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제 저녁 국가안전부 라인에서 누군가 이 문서를 흘렸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보고서야.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남북이 핵협력을 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문서의 몇몇 부분을 읽기 시작했죠. 파이로 프로세싱, 플루토늄 재처리, 1980년대 비밀 프로젝트, 45년의 기술 보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설이나 억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의 극비 문서였습니다. 이걸 누가 준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 주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이걸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해. 그리고 그가 다시 말을 멈췄을 때 저는 무언가 매우 큰 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느낌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왕 주임은 한국행 취재 비자를 48시간 안에 처리해달라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급비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손목 각도에 주의하며 옆 사람이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문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이 청와대의 지시 아래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다는 내용, 박정희 서거 후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극도로 제한된 범위의 과학자 네트워크가 관련 기술을 보존했다는 분석, 그 다음 부분이 더 놀라웠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과 기술을 교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남한의 정제 능력과 북한의 실전 핵기폭 데이터가 결합해 사실상 제3의 억지력을 형성했다는 분석, 문서의 말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경우 동북아 정세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40년 전부터 한국이 핵기술을 보유했다고?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걸 왜 몰랐을까? 더 큰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왜 중국은 이걸 극비로 분류하고 있는 걸까?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공항의 입국 심사, 짐 수령, 택시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전히 그 문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26층 방에 누웠을 때 서울의 야경이 창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밝은 불빛들, 한강 너머의 빌딩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숨겨진 40년의 비밀.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내 라인이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 외교부 북핵정책 담당관 정예솔이었습니다. 왕 주임이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기자님,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진짜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서 속의 단어들이 이제 현실의 사람들, 장소, 그리고 대화로 변하려고 했습니다. 내일은 정예솔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예솔을 만난 장소는 청계천 인근의 한 카페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한적한 분위기의 공간. 저는 2시 10분에 도착했고 정확히 2시 30분에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41살로 보이는 여성, 차분한 목소리, 조심스러운 눈빛. 그녀의 표정에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가 가득했습니다. 기자님, 오셨군요. 제가 정예솔입니다. 그녀의 악수는 정중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관계의 악수였죠. 우리는 앉았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몇 가지 일반적인 인사말을 나눴습니다. 서울의 날씨, 비행기 여정, 호텔. 그렇게 10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 담당관님, 저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공식 협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핵기술 관련. 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정예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그건... 그녀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내에 다른 손님이 거의 없음을 확인한 후 다시 저를 봤습니다. 너무 앞서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선택. 저는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기자님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국 정부, 북한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주제입니다. 당신의 보도는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경고와 동시에 어떤 암묵적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예솔이 저에게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눈과 목소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 정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걸까요? 정예솔은 극명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할 수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인정과도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저는 정예솔이 준 명함을 들었습니다. 명함의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박진우 박사. 그분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찾는 것의 절반은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국의 핵심 방위산업 연구기관. 박진우는 거기 핵공정 연구의 책임자라고 명함에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 박진우를 검색했습니다.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위, 직책, 그리고 몇 개의 국제학술지 논문 정도. 하지만 논문의 제목들은 흥미로웠습니다. 사용 후의 연료의 장기 저장 기술, 플루토늄 정제 공정의 효율성 분석, 다중 재처리 시스템의 안전성. 45년 전 기술과 현대의 이 논문들을 맞춰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그 시대부터의 기술을 계속 연구해온 것 같았습니다. 40년간의 침묵 속에서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기로 했죠. 국방과학연구소 공개 라인을 통해 박진우에게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인 여직원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바쁘신데요. 혹시 어떤 용건이신가요? 제 이름은 류웨이입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기자고요. 박 박사님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음성이 들렸을 때 저는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자님, 박 박사님이 직접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뭔가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류 기자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박 박사님, 저는 한국과 북한의 기술 협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특히 45년 전부터 시작된 기술에 대해서요.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직접 만나서 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5초, 10초, 15초. 마치 박진우가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내일 오후 5시, 강남 한 카페.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그리고요?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의 기자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그 카페에서 저는 박진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62살로 보이는 남성,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40년을 무언가 비밀로 지키며 살면 이런 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류 기자님, 앉으세요.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추웠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의 기본이죠.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피로와 무거움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기자님, 저는 62년을 살아왔습니다. 30년을 국방 연구에 바쳤고 10년을 비밀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을 죄책감과 살아왔습니다. 죄책감이라고요? 1980년대 저는 25살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한국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핵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게 정당했는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오래도록 의심해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얽혀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박사님, 혹시 당신이
1980년대 핵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건가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매우 핵심적으로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 당신과 대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 입을 열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흔들릴 겁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침묵한다면 역사는 왜곡된 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큰 거짓입니다. 저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만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중국도 알 겁니다. 미국도 알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공개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막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말씀하시겠단 건가요? 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 안보부가 당신을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야 한다고요? 기자님, 당신이 원한 것은 이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순간 저는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극비 문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예솔과의 만남도 이 카페에서의 대화도 모두 그저 서곡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박진우는 그날 밤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술집 같은 작은 공간, 한적한 2층 방.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 양국의 위협이 커지자 한국도 자주국방의 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면 미군이 철수할 거라고 위협받았죠.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가요? 네,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주라고 불렸어요. 이현석 박사라는 분이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78이신 분인데 당시엔 가장 뛰어난 핵과학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였고 우리 팀은 파이로 프로세싱 재처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박진우는 숟가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습식 재처리와 달리 고온의 용융염 속에서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죠. 기술적으로는 불과 비밀을 유지하기도 훨씬 쉬워요. 아무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 기술을 선택했는지. 1979년 박정희 서거로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현석 박사를 포함한 극소수 과학자들은 기술을 암호화해서 보존했습니다. 자료들을 분산시켜서 핵 공정학자들 사이에만 전해지는 방식으로요. 마치 비밀 경전처럼. 40년 동안? 네, 40년 동안 세계는 우리가 핵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그리고 2010년부터 북한과 협력을 시작했다고요? 박진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정제하고 사용할 기술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정제 기술은 있는데 현장형 플루토늄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선택. 남북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북한의 명분과 현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 우리는 완성형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차 보완형 핵능력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가정이나 음모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직접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국제사회가 70년을 속아온 겁니다. 정확합니다. 기자님, 국제사회는 한국이 비핵화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NPT를 준수한다고 믿었습니다. IAEA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감시망 바깥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현명하게,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입니다. 과학자들의 네트워크가 강했거든요. 그리고 박진우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결단인지 당신이 이제부터 알게 될 것들은 당신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내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음만 들렸죠.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박진우와 저는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자님, 이제 정말 시작된 겁니다. 그 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정혜솔이 준 명함을 다시 들었습니다. 명함의 뒷면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놓친 메모입니다. 한소은이라는 분을 찾아보세요. IAEA 출신, 그분이 검증해 줄 수 있습니다. 한소은, 34살의 국제 원자력기구 분석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녀의 이력을 찾았습니다. 핵과학 박사, IAEA 근무 10년,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민간 핵안전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저는 국제 메일을 썼습니다. 조심스러운 어조로, 그녀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제가 한소은입니다. 정혜솔 담당관께서 미리 연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정보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제네바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8시간 후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한소은은 조용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박진우의 손으로 받은 기술 문서들, 북한의 핵기폭 데이터, 그리고 남북 간 기술 교환의 정황들. 이 자료들이 정말 진짜라면 한소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는 근본적으로 동요할 겁니다. 당신은 이걸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가능합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플루토늄 추출이 결합되면 이론상 핵연료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데이터를 보면 남북은 이미 그것을 완성했다고 봅니다. 당신도 이제 이 이야기에 포함되신 건가요? 한소은은 웃음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10년을 IAEA에서 비핵화와 국제 규범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속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속아왔다는 겁니다. 제네바에서의 만남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자의 스쿠프가 아니라 국제적 신뢰, 체계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네바의 호텔에서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익명의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는 중국 억양이었습니다. 류 기자님, 저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가오쯔원입니다. 당신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혈액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오쯔원과의 전화통화는 매우 정중했습니다. 매우 위협적인 정중함이었죠. 그는 저를 제네바의 특정 장소로 소환했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 위에서의 만남. 이건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오쯔원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 코트,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매우 낮은 목소리. 기자님, 당신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추적하는 기자입니다. 사실이 항상 공개되어야 하나요?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실은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가오쯔원은 웃음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머가 아니었습니다. 기자님, 한국이 이 협력을 통해 뭘 얻었는지 아세요? 억지력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본도, 대만도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모두 핵무장을 고려할 겁니다. 동북아는 핵 도미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을 숨기는 게 낫다는 건가요? 저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도가 낳을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한국-미국 동맹이 어떻게 될까요? 국제 비확산 체제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그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당신의 보도를 막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 둘 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당신이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협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당신을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떠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기자 인생을 계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났습니다. 그 날부터 저희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현관의 낯선 사람들, 전화에 끊어지는 신호, 인터넷의 이상한 접속, 중국 안보부는 저를 계속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정보를 건네줬습니다. 더 깊고 더 구체적인 정보들. 한소은은 기술적 검증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예솔이 조용히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서울과 제네바를 오갔습니다. 은폐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비공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최동혁이라는 북한 출신의 핵공학자입니다. 그는 제3국의 안전가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모든 것을 더욱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동혁과의 만남은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제3국의 안전가옥, 내부에는 최동혁과 한소은, 그리고 정예솔이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최동혁은 55살의 북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결단력이 담긴 눈빛. 기자님, 저는 평양 핵연구 센터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플루토늄 추출팀의 팀장이었죠. 당신이 남북협력의 북한 측 담당자인가요? 맞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측 과학자들과 협력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주도한 협력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북한이 아이들을 먹이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 제재를 뚫어야 했다는 것. 하지만 남한의 기술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거래를 했다는 것. 북한은 자신들의 플루토늄 추출 경험과 데이터를 제공했고 남한은 기술을 나눴다는 것. 결과적으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완성했습니다. 남북 모두 단독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을 말이죠.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과 북한의 현장 경험이 결합되어 우리는 안정적인 핵연료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소은이 기술 도표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다이어그램. 하지만 제 눈에도 명확했습니다. 이건 완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론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의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예솔이 대답했습니다. 동북아는 핵 도미노가 될 겁니다. 일본, 대만,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핵무장을 고려할 겁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는 근본적으로 동요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극심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공개하려고 하나요? 모두 위험한데요. 최동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된 공개가 낫습니다. 폭로보다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자로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자로서. 기자님, 한소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알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정부도 아니고 군부도 아닌 순수한 기자로서.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 소식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정부를 배신하는 건가요? 정의의 소리 웃음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비밀이 유지되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때는 더욱 큰 위기가 될 겁니다. 지금 알리는 게 더 통제된 위기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밤, 저는 그 안전가옥에서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술 문서, 증언 녹음, 그리고 역사적 배경, 모든 것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왕 주임이었습니다. 류웨이,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우리도 알아. 그리고 당신은 지금 중국과 미국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전가옥에서 나왔습니다. 제3국의 거리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저를 감시하는 눈들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안보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IA 요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헤일이라는 인물, 동아시아 분석관. 그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기자님, 당신이 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한국-미국 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보도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그건 기자로서의 양심에 어긋납니다. 양심과 안보 사이에서 당신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에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기술 문서, 증언, 그리고 역사적 배경. 그 순간 한국에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기자님,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중국은 당신의 보도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미국도, 그리고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뭘 하나요? 당신을 끝까지 지원할 수 없을 겁니다. 국가 간 신뢰가 깨질 테니까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중 일부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 다음 며칠은 매우 긴장됐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감시망에 포착될 것 같았거든요. 호텔 방 안에만 있으면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오쯔원의 위협, 헤일의 압박, 그리고 왕 주임의 은혜로운 목소리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제 아내와 딸이 감시 대상이 됐다는 것, 그들의 집 근처에 낯선 자동차가 돈다는 것, 그들의 학교에 기자가 찾아갔다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전가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예솔, 한소은, 최동혁이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기자님,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정예솔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하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그런데 최동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제 가족은 이미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제 아내, 제 자녀들, 그들은 제가 이 정보를 흘렸다는 걸 알면 죽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기면 더 큰 재앙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내 나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려는 순간, 그것은 갑자기 닥쳤습니다. 안전가옥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 중국 안보부가 우리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경고, 우리는 즉시 흩어져야 했습니다. 박진우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입니다. 한국에서 응당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한소은은 국제기구로의 의료진과 함께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최동혁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제3국을 떠나 어디론가로. 정예솔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님,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택 말입니다. 제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모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보도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안전하게 지내라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최동혁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제 가족의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 진리, 딸 서연. 14살의 서연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받는 괴롭힘은 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기자의 소명이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한가? 진실이 아이의 안전보다 소중한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웨이, 제발 돌아와. 우리 가족 좀 지키자. 진실이 뭐 그리 중요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서연이가 학교에서 왕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고. 제발, 진실 따위는 포기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모든 자료들을 삭제하는 버튼 앞에 있었습니다. 마우스는 손가락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노트북에서 비디오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최동혁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친 표정으로 카메라를 봤습니다. 기자님, 혹시 당신이 포기했나 해서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그가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 딸은 8살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그 애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나요? 거짓이 진실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삭제 버튼이 아니라 저장 버튼을. 저는 그 밤을 호텔 방에서 깨어 지냈습니다. 밝혀진 화면 앞에서 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하며 그리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진실 사이에서 새벽 5시 저는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봤습니다. 백색 천장에 그려진 제 인생, 38년의 기자 인생. 세계 곳곳의 분쟁을 추적하고 기사를 썼고 상을 받았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받는 따돌림에 비하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6시 정각, 베이징에서. 하지만 왕 주임이 아니었습니다.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류웨이,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뭐요? 당신의 보도 권리를 우리는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의 입장상 당신이 이 기사를 제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이 개인 미디어를 통해 이 기사를 공개한다면 우리도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전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1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누군가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국제학술기관에, 한국의 과학저널에, 미국의 독립기자 네트워크에. 저는 이 정보를 여러 채널로 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조직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겠다고, 가족을 돌아보겠다고. 가오쯔원의 위협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공개하면서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찾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 아내 진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웨이, 당신이 정말로 이 기사를 공개할 거라는 거 우리도 알아.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 뭐라고? 딸이 말했어. 엄마, 아빠는 기자야. 기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를 지켜야 한다고. 14살의 아이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박진호와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에 우리의 협력 모든 것을. 이제 역사는 기록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재판을 받을 겁니다. 아마 몇 년의 구형을 받을 수도. 하지만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가오쭈원과 만나기로. 우리는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기자님, 당신은 결국 보도하겠다는 결정을 했군요.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왜냐하면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중국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오쭈원은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승자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기자님. 진정으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그곳에서 저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기사를 공개하기 위해 국제사회 앞에서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해관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새 10개국에서 온 과학자들, 정책 위반자들, 언론인들. 저는 그곳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발표의 제목은 동북아에 숨겨진 45년 남북 핵기술 협력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기술 문서, 증언, 역사적 배경. 회의실의 대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관리, 중국 외교관,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 모두가 한 가지를 묻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이미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날 밤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BBC, CNN, 로이터, 그리고 한국의 보수 매체들도.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과학 데이터 해석에 착오라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핵 현실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적을 변경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베이징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를 역역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서연의 학교에 갔습니다. 딸의 학예회가 있었거든요. 딸은 무대 위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따돌림도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웨이. 우리 가족을 지켜냈어. 저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에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동북아의 정세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 일본과 대만도 이제 자신들의 선택을 제고할 겁니다. 박진우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5년의 징역형.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내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최동혁은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그가 안전한 곳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예솔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자님, 당신이 한국 국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저는 지금 한 권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제 이름으로, 류웨이라는 중국 기자의 이름으로.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을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